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공부하게 되면 트랜지스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종류는 NPN 트랜지스터와 PNP 트랜지스터 두 개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NPN 트랜지스터하고 PNP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트랜지스터라고 했나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N이 많이 들어간 게 더 좋은 겁니다. 얘가 더 좋은 우수한 트랜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얘는 두 개, 밑에 PNP는 N이 한 개. 그래서 PNP보다는 NPN 트랜지스터가 훨씬 우수한 트랜지스터입니다. 왜냐하면 NPN 트랜지스터에 있는 캐리어가 일렉트론이 많습니까? 홀이 많습니까?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은 당연히 전자, 일렉트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캐리어로 동작을 하는, 주로 동작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NPN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NPN 트랜지스터는 PNP보다는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NPN 트랜지스터는 일렉트론이 이제 캐리어라고 하는 뜻은 금속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특성하고 NPN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 특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류를 흘리는 게 누구라고요? 전류를 흘리는 게 홀이 아니고 일렉트론이라는 겁니다. 일렉트론. 얘가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금속 도선에서 전류 흘리는 거하고 반도체, 세마이컨덕터에서 전류를 흘리는 특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만큼 금속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반도체에서도 이 전자가 빠르게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빠르게 흘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증폭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증폭. 증폭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자꾸 외우려고 들면 재미도 없어지고 잠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선배 연구자가 해놓은 결과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길을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뭘 모르고 뭐 길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만 이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실패하지는 않지만 또 아주 뛰어난 성취를 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문을 잘 안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대로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한 번쯤 돌아보고 좀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로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뭐 회로 이론을 배웠으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자회로는 1시간, 2시간이면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냐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정말 잘 정립된 이론을 배우는데 이 정립된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200년 가까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선택을 해서 지금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는 면도 있겠지만 쉽게 가다 보니까 생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문점, 느낌표 말고 물음표, 이 물음표를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잘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이해도는 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은 이제 왜 하는가? 증폭은 왜 하는가 하면 자, 신호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신호 키우기. 신호를 키우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신호는 어떤 신호입니까? 약한 신호죠. 큰 신호는 증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신호는 증폭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로 큰데 뭘 증폭을 하겠습니까? 선로를 잘 놔서 이 큰 신호를 필요한 곳으로 분배를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회로에서는 약한 신호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고 소신호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신호.
소신호라고 하는 거는 영어의 이제 번역이라 볼 수 있는데 영어의 작다는 거는 small이고 시그널은 신호죠. small 시그널의 한글 번역이 소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소신호를 키우기 위해서 증폭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신호는 DC적으로 적다는 걸까요? 아니면 AC적으로 적다는 걸까요?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AC적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C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C라고 하는 것은 시간 변동입니다. 시간 변동. 영어로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교류를 AC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교류가 AC기는 하지만 이 AC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압에도 AC 전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신호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AC에는 반드시 주파수가 있습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뭐예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독일의 뛰어난 실험 물리학자, 그 다음에 물리도 잘했습니다. 이론 물리도 잘했던 뛰어난 학자 헤르츠가 이 무선통신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파수 단위를 헤르츠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반복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1kHz라는 것은 1초 동안 몇 번 반복했다는 겁니까? 1초 동안 1000번 반복했다는 뜻이죠. 1MHz는 그럼 몇 번이에요? 1000에다가 1000 곱하면 얼마입니까? 100만이죠. 100만. 100만. 그래서 1초 동안 100만 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1MHz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폭하는 이 신호는 교류이고, 교류라는 뜻은 주파수라는 건데, 신호는 왜 주파수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야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2000년대가 아니고요, 1930년대를 뜻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학문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전기의 역사는 우리가 책을 찾아보면 옛날에 고대 그리스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시대에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죠. 여유가 있는 나라였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인류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 보다 보면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그 탈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탈레스라는 수학자, 물리학자, 이 사람이 보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석이 이제 호박이라는 보석입니다. 호박은 우리 먹는 호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송진이 화석이 된 거를 호박이라 하죠. 지금은 그 볼품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주황색이면서 투명한 재질의 물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유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석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호박을 이렇게 문지르다가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탈레스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전기가 일어난다는 거 본 사람이 한 둘이었겠습니까? 근데 탈레스는 이제 뛰어난 학자다 보니까 정전기가 왜 일어나는지를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문헌상 나타나는 이 전기, 자기의 역사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니까 그리스 시대라고 하면 기원전 500년이니까 뭐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이고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또 긴 게 신라 시대잖아요. 신라가 건국하기도 500년 전입니다. 한참 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의 역사가 2500년에 됐구나라고 하는 거고 이 탈레스가 문질렀던 정전기를 우연하게 발견했던 그 행동, 그 호박을 막 문질렀는데 요 호박이
그리스 말로 일렉트론하고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그리스 말에서는 보석 종류인 호박입니다. 이 호박에 어원을 따가지고 와서 호박 문질러서 나왔던 그 전기 입자라고 해서 일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일렉트론이 전류를 흘린다고 하는 것을 1900년대에 와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기 분야가 혁신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옴이라든지 우리가 회로 법칙으로 배웠던 이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을 만들었던 키르이호프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 이후에 이제 전자라고 하는 게 전류를 흘리는 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응용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보를 보내려고 하면 사람이 가는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제 빨리 가는가가 그 제국의 이게 힘, 제국의 경쟁력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사람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지 않죠. 뭘로 전달합니까? 신호를 이용해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신호를 이용해서 전달하려고 하면 언뜻 생각에서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문서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이라고 하면 가나다, 한글, 자모로 이제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변화만 있으면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변화만 있으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를 우리가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기의 변동을 우리가 정보를 담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회로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신호라고 하는 거는 먼 거리를 전송하다가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호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트랜지스터 이전에 쓰였던 진공관이라고 하는 백열등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백열등 안에 철판을 밀어 넣은 겁니다. 밀어 넣어서 전류 흐름을 조정하는 장치를 썼는데 이게 가격이라든지 전력 효율, 내구성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래로 만드는 반도체 기술이 새로 대두하게 되었고요. 근데 반도체를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쓰더라도 정보를 주파수에 담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맥락에서 우리가 증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증폭. 그래서 우리가 증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이어스부터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PNP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컬렉터 쪽은 마이너스 10V, 이미터 쪽은 10V, VEB는 0.7V 그대로 쓰는 거고 RB는 25kΩ, RC는 5kΩ, RE는 10kΩ, 베타는 100.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로가 있는데요. 이 회로부터 한번 봅시다. 회로에 좀 전에 소개한 이 수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VE는 10V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VCC는 마이너스 10V가 들어가 있고 RB는 25kΩ이었죠. 25kΩ. 그 다음에 R이 RC가 있습니다. R이 RC 있으니까 한번 보면 RE는 10kΩ,
RE가 꽤 많이 설정이 됐네요. RE가 10kΩ, RC는 5kΩ.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VEB인데, 얘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0.7V를 쓰라 라고 하는 거고, 베타 값은 100으로 하라 라고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NPN 트랜지스터 해석법하고 차이가 날 게 없죠. 근데 이 회로를 해석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배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좋은데 항상 그 다음 단계로 왜 가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로 해석할 때는 동작 원리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라고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캐리어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항상 이미터에서 시작합니다. 이미터에서 시작해서 베이스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컬렉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캐리어가 일렉트론이든 홀이든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미터에서 출발해서 베이스를 거쳐서 컬렉터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어떤 트랜지스터입니까? PNP 트랜지스터입니다. PNP 트랜지스터. 얘가 PNP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밑에 똑같이 적으라고 했죠. 캐리어가 움직이는 위치를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게 EBC잖아요. 트랜지스터는 Emitter, Base, Collector. 이걸로 전류를 처리를 하니까 EBC를 딱 적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PNP라고 하면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나요? 전류는 반드시 반도체에서 전류는 어디로 흘러요? P에서 N으로 항상 흐릅니다. P에서 N으로 흐릅니다. 전류의 방향은. 캐리어는 뭐 이리저리 바꿔서 움직일 수 있지만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 그러면 P에서 N으로 흐르는데 얘는 화살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트랜지스터 그림에서 E에서 B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E에서 B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는 뭐다? PNP 트랜지스터가 확실하다라는 거고, PNP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홀에서 움직이는 캐리어는 이미터에서 움직이는 캐리어는 홀입니다. 요 홀이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베이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홀은 플러스죠. 실제는 구멍인데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멍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전자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전자가 플러스하고 만나서 전자의 극성이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홀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러스가 베이스 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나요? 마이너스로 가는 미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겨서 이미터에 있는 홀을 베이스 쪽으로 끌고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베이스는 굉장히 좁게 설계합니다. 좁게 제작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베이스 쪽으로는 베이스 전류 IB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론 0은 아니고요. 0에 가까워서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넘어온 홀은 베이스를 이제 꽉 채우기 때문에 베이스를 꽉 채우거든요. 얼마만큼 꽉 채우는가 하면 베타라는 숫자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일렉트론 한 개를 던지면
홀은 약 몇 개가 넘어나요? 99개가 넘어오죠. 99개가. 99개가 아니고 이거 101개라고 해야겠네. 101개가 이제 넘어오는 거죠. 101개가 넘어와서 그 넘어온 그 중에 한 개는 이제 빠지고 컬렉트 쪽으로 100개가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대충 하면 이제 100개가 넘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일렉트론이라는 미끼를 한 개를 던지면 이미터에서 홀이 100개가 넘어오니까 베이스가 꽉 차겠죠. 꽉 찼는데 미끼 먹으려고 왔는데 미끼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애들은 원래 이미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는 이유는 베이스로 가려고 줄 수 있는 홀이 많아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오려는 애들을 밀어버립니다. 청력으로. 밀어버리는데 이미터 쪽은 홀이 꽉 차 있는데 컬렉터 쪽은 어떻습니까? 컬렉터 쪽은 썰렁합니다. 없어요. 여긴 캐리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밀려난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절로 컬렉터로 넘어갑니다. 자, 컬렉터로 넘어가기만 하면 컬렉터의 전압이 어떻게 걸려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10V 크게 걸려 있잖아요.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0V로 이제 크게 걸려 있으니까 플러스 캐리어가 홀인 플러스 캐리어가 마이너스 10V를 보고 빠르게 진행해서 또 컬렉터 위치를 썰렁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다시 이미터에서 베이스에 있는 미끼를 보고 넘어왔다가 결합은 하지 못하고 밀려서 고상하게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컬렉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동작 원리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는 이미트 베이스 룹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데 전류 방향을 이제 정해야죠. 전류 방향. 이번에는 베이스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터에서 가서 베이스로도 흐르고 컬렉터로도 흐릅니다. 그래서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더하면 되고 얘는 베타 플러스 1의 I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 방향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뭘 정해야 되나요? 옴 법칙에 따라서 전압의 방향도 정해야 됩니다. 전압의 방향은 루프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면 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을 계산했을 때 그냥 플러스를 기계적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옴 법칙 방향하고 자, 옴 법칙에서 정의한 방향하고 전압의 극성과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루프가 흐르는 방향으로 붙였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준 전압은 얼마인가요? VE라는 걸 걸어줬죠. 걸어줬는데 우리는 어떤 거 만나게 돼요? 옴 법칙에 의해서 IERE라는 전압을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VEB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IBRB라고 하는 베이스 쪽의 전압을 만나게 됩니다. 얘는 옴 법칙이랑 방향이 같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루프가 돌아가는 방향하고 옴 법칙의 방향이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는 겁니까? 이미터 쪽에 전류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면 얘는 베타 플러스 1의 IB RE 더하기 VEB 더하기 IB RB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VEE 빼기 VEB 그 다음에 IB는 묶어냈으니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습니까? RB 남아있고 베타 플러스 1에 RE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VE는 얼마입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VEB는 0.7로 하라고 했고요.
RB는 25kg였고 베타 플러스 1은 베타는 100이니까 101이 되겠죠. 101 곱하기 R리는 얼마였습니까? R리는 10kg. 이거 엄청 크네요. 엄청 커서 얘는 계산 안 해도 큰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자, 이건 무시하고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근사적으로 계산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대충 얼마인가 하면 위에는 9.3이었고 밑에는 거의 이제 101인데 이것도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000kg니까 1메가가 됩니다. 1메가. 1메가가 되니까 메가는 100만 분의 1이잖아요. 메가를 이제 역수치하면 마이크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9.3 마이크로 암페어가 돼요. 그러면 컬렉트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컬렉트 전류는 IB에다가 베타 곱하면 되니까 얘는 9.3에다가 1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930 마이크로 암페어. 밀리 암페어로 적으면 0.93 밀리 암페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하나를 얻었습니다. 뭐가 얻어졌는가 하면 컬렉터르는 전류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바이어스 계산하고 있는데 바이어스 계산을 왜 하는 겁니까? IC하고 VEC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증폭하기 위해서는 밀리암페어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VEC는 내가 걸어준 전압의 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VE하고 VCC하고 전압이 차이가 이제 접지가 없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VE는 10V라고 하면 VCC는 마이너스 10V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는 20V가 됩니다. 얘의 반만큼이 VEC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10V 정도가 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남아있는 자, 이미터하고 컬렉터 룹을 한번 봅시다. 이미터하고 컬렉터 룹 얘를 보면 자, 이미터하고 컬렉터 쪽으로 가면 뭘 보는 거예요? RE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바이어스를 구성하고 있는 VEC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도 루프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오hm 법칙에서 정의한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5kΩ을 거쳐서 마이너스 10V로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0V로. 그러면 요 회로에 해당하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제 적어주면 내가 걸어준 전압은 얼마였습니까? VE만큼 걸었죠. 근데 내가 가면서 만나는 전압은 어디 만나는 거예요? 일단 2m 쪽에 저항으로 인한 전압 강압 하나가 있고 2m 컬렉터를 지나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게 있고 컬렉터 쪽에서 떨어지는 전압이 또 있고요. 마지막에 VCC라는 전압을 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로를 보면 우리 어떻게 만나는가 보는데 잘 보면 2m를 지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기준 방향 플러스가 맞고 VEC인 경우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얘도 기준 방향이 맞습니다. 계속 이제 기준 방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hm 법칙에서 계속 우리 해왔던 내용입니다. 오hm 법칙이 있으면 위가 전압 플러스 아래가 전압 마이너스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기준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컬렉터 쪽도 마찬가지고 컬렉터 전압은 애매한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자 VCC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구성되어 있는데
위가 플러스고 밑에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근데 걔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얘는 기준 방향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거니까 이 경우도 플러스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계산해서 얘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 방향이 다 맞으니까 다 플러스로 해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다 플러스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전압은 VEC를 구하고 싶습니다. 얘가 바이어스를 결정하니까. 그럼 VEE 이번엔 빼기 VCC 또 빼주는 게 IE, RE 빼기 IC, RC인데 여기에 있는 이미터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는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굳이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스파이스로 할 거니까. 그리고 VE는 10V, VCC는 마이너스 10V니까 빼주면 20V죠. 그래서 빼기 RE는 얼마였습니까? RE는 10kg, 10kg.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RC는 얼마? 5kg이었습니다. 5kg. 근데 거기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가 얼마? 0.93.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로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20 빼기 자, 여기에 계산기를 띄워서 20 빼기 10kg하고 5kg 더하면 15죠. 15 곱하기 0.93을 해주면 됩니다. 0.93 해주면 전압은 한 6.05V, 약 6V가 얻어지네요. 자, 6V가 얻어집니다. 6V. 그러니까 이 결과를 우리 바이어스 조건하고 한번 해보면 에스카게도 10V를 기대했는데 나온 거는 6V입니다. 6V면 뭐 액티브 모드이기는 한데 좀 부족해요. 6V니까 전압이 이제 10이면 위아래 똑같이 잘 갈 수가 있는데 얘는 6V라서 이 스윙을 할 때 한쪽이 조금 약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를 이대로 놓고 스파이스를 돌려서 우리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포넌츠에 가서 이번에는 뭘 갖고 와야 됩니까? 난리니어 컴포넌츠에 PNP 트랜지스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PNP 트랜지스터.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PNP 트랜지스터는 자, 화살표가 이 T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뒤집어 줍니다. 싹 뒤집어 주면 우리 책하고 이제 방향이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달아요? 저항을 좀 달아야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다는데 얘는 회전을 좀 시키는 게 좋겠어요. 회전 하나 시키고 자, 여기도 이렇게 달아줍니다. 우리 책하고 이제 똑같이 그리기만 해도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위에도 저항이 이제 10kg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단위에 붙어야 되는 거 10kg 밑에는 RC니까 5kg 5kg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쪽은 접지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DC 소스가 또 하나씩 붙어 줘야 되겠죠. DC 소스가 하나씩
붙도록 좀 편하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자 이렇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접지가 붙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에 전압은 10V로 하기로 되어져 있고 밑에 전압은 얼마? 밑에 전압은 마이너스 10V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끝이 난 거고요.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한번 저장해 놓고 바이오스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C 바이오스 계산할 거니까 자 DC 모듈 갖다 놓고 저장한 다음에 DC 바이오스 계산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하고 비슷하게 이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의 전압은 얘는 6.5V 정도 6.5V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계산에서는 얼마 정도 났습니까? 우리 계산에서는 한 6V 정도 났으니까 한 0.5V 정도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고 뭐 대충 근사 계산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를 이제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전류 프로브를 하나 달아야 되니까 선을 조금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디바이스에 있는 커런 프로브를 여기 하나 달고 여기 잠깐만 얘를 좌우를 대칭을 시킵시다. 방향이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저장하고 한번 DC 바이오스를 계산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계산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계산에서는 대충 이제 근사 계산을 한 건데 우리 계산에서 베이스 전류는 9.3 마이크로 정도가 났는데 얘는 8.9니까 한 0.4 이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00배 하니까 이 컬렉터 흐르는 전류는 한 0.9mA가 됐고 우리는 얘보다 약간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사 계산이라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손으로 그냥 근사적으로 계산한 결과하고 PNP 트랜지스터를 퀵 스튜디오로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를 해석하는 방식은 PNP 트랜지스터에도 잘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